한국은 한마디 반박도 없이 국제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펜타곤에서 23년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데이터를 믿었고 경험을 신뢰했죠. 그런데 동해의 작은 섬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하지 않았죠. 단지 조용히 관리 기록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국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긴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실패했던 해상 인프라를 한국이 성공시켰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운영으로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인프라 철학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강하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펜타곤 분석관 엘리사 워커가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세계 기준을 바꿨을까요? 저는 펜타곤 합동정보분석실에서 일합니다. 엘리사 워커예요. 2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위성 이미지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 책상 위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에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기 검토용 자료를 훑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해역 인프라 모니터링 파일이었죠. 대부분은 민간 토목으로 분류된 것들이었습니다. 항만, 교량, 매립지역. 지루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23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 장의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달랐거든요. 동해 특정 해역이었습니다. 울릉도 인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구조물 배열이 보였어요.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자동 분석 알고리즘이 이 이미지를 재분류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정형 인프라라고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알고리즘이 재분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뭔가 기준에서 벗어난 패턴을 감지했다는 의미였죠. 이상했습니다. 구조물 간 간격이 항공 운용 기준값과 유사했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거리를 재고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민간 시설치곤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군사시설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죠. 저는 과거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구조가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중국 남사군도 일본 간사이 공항, 두바이 팜 아일랜드까지 비교했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이 구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했어요. 제이슨 밀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 동료예요. 데이터 없으면 의미 없다가 입버릇인 사람이죠. 그가 물었어요. 뭔가 찾았냐고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제이슨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더니 몇 초 뒤 말했어요. 민간 인프라 아니냐고요. 분류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재분류했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제이슨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이미지를 분석했죠. 위치 좌표, 수심 데이터, 해류 패턴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럴수록 의문은 깊어졌어요. 이 구조물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질문 목록이었죠. 왜 저 위치인가? 왜 저 간격인가? 누가 관리하는가?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관인 마이클 헤인스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급한 판단을 싫어하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거 추가 검토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이미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요. 위치가 전략적이고 배열이 의도적이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책임지고 봐라.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울릉도. 한국 영토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케이팝 정도요. 인프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은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였어요. 적이 왜 저게 있어야 했을까? 전략적 가치가 있나? 군사적 목적인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저게 왜 저 위치에 있어야 했는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좌표가, 간격, 수심. 계속 계산했죠. 이건 시작이었어요. 뭔가 큰 질문의 시작이었죠. 사흘 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인프라 사례 검토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12명 정도였죠. 저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울릉도 해역 이미지, 구조물 배치도 예상용도 분석이었어요. 밤새 만든 자료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나카 쇼이치 씨였어요. 일본 국토교통성 전 자문위원이라고 소개받았죠. 해양 토목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회의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울릉도 해역 구조물에 대해 설명했어요. 위치, 규모, 배치 간격을 이야기했죠. 화면에 위성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다나카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이클이 허락했죠. 다나카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다고 했어요. 해상 매립 공항이었죠. 기술적으론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고요? 다나카 씨가 대답했어요. 유지 비용과 사람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해상 인프라는 기술보다 관리가 어렵다고요. 태풍이 오면 염분이 쌓이면 설비가 낡으면 끊임없이 손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연간 유지비가 예상보다 30% 초과했다고요. 인력 배치도 문제였다고 했죠. 해상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률이 5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완공은 가능하지만 유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사람이 상주해야 하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요. 일본은 그걸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요. 중동의 어느 나라였죠. 개통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화려했어요. 하지만 2년 뒤 그 시설은 방치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조용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프라는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떠나면 무너진다는 걸요. 그게 제 커리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했어요. 해상 인프라는 육지와 다르다고요. 고립되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빠진 인프라는 언제나 실패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다나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같은 실패를 다른 나라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성공 사례를 본 적 있냐고요? 다나카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없다고요. 해상 인프라는 아직 인간이 이기지 못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울릉도 구조물 이미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고위험 프로젝트. 기술보다 관리가 문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보고서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위성 이미지, 해양 기상 자료, 과거 유사 사례들이었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울릉도 해상 매립공항은 고위험 프로젝트다. 핵심 문구를 썼습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보다 상시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어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데이터가 뒷받침했습니다. 초안을 제이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읽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엘리사, 이건 너무 이른 결론 아니냐고 물었죠.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진만 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데이터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고 했죠. 일본 사례가 명확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그래도 현장을 보지 않았잖냐고요. 한국 측 설명도 듣지 않았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현장을 봐도 결론은 같을 거라고 했어요. 해상 인프라의 한계는 보편적이라고 했죠. 제이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보고서를 마이클 헤인스 부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그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 결론에 확신이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있다고요. 경험과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했죠.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반응이 왔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항의냐고 물었죠.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대라고요. 초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마이클이 문서를 건넸어요. 한국 국토부 공문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확인하라. 판단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반박 성명을 예상했거든요. 데이터 싸움이나 외교적 항의를 생각했어요. 지난 23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초대라니요. 이건 제가 경험했던 패턴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갈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을 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장 검증 없이 최종 보고서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절차상 필요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다고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일정으로 준비해라.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하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열린 마음이라니.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요.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측정 장비들이었어요. 캐리어가 무거웠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경험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포항에서 배로 3시간 반. 울릉도에 도착한 건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죠.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섬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고 거칠었어요. 평지가 거의 없었죠. 산이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휘어져 있었어요. 이런 곳에 공항을 만든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태경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울릉도 해상공항 현장 총괄 책임자라고 소개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말이 적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편찮으신가요? 배멀미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조금 어지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 바다 위에 구조물을 띄운다는 게 말이 되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윤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위에 구조물이 보였어요. 위성 이미지로 봤던 그것이었죠. 실물은 달랐습니다. 배를 타고 구조물로 향했습니다. 작은 보트였어요. 파도에 배가 흔들렸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가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웅장하진 않았어요. 담담했죠. 과시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구조물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인원들이었죠. 대여섯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측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정기 점검이라고요. 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범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매일이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이요. 구조물 치마 해수면 변화 접합부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죠. 빠짐없이요. 주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조물 곳곳에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계측 장비 기록 시스템 통신 안테나들이었죠. 케이블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공된 시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운영 중인 시설이었어요. 살아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김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말수가 적었죠.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점검 기록이라고 했어요. 화면이 환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간별 치마량, 응력 변화, 온도 분포였죠. 그래프도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이냐고요? 김도현이 대답했어요. 네, 본토 관제실로 전송된다고요. 10분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보여주기식 현장을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준비된 설명, 리허설한 것 같은 대응. 그런 걸 기대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점심 드시고 브리핑 듣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커 박사님, 우린 공항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포크를 멈췄어요. 그가 이어 말했죠. 관리 일정을 만든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관리 일정.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걸요.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오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벽에는 설계도와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죠. 포스트잇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윤태경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실패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 홍콩 첵납콕 공항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자기 프로젝트를 자랑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남의 실패를 먼저 꺼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기술적으론 성공했다고 했어요. 매립도 했고 활주로도 만들었고 운영도 시작했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시간에 따른 유지 비용 증가 곡선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었죠. 빨간색이었어요. 윤 씨가 설명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올라갔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유지보수를 부차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요. 완공이 목표였고 관리는 나중 문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울릉도 해상공항 설계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 간단한 문장이었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윤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완공 일정보다 점검 일정을 먼저 짰다고 했죠. 인력 배치, 장비 순환, 예산 확보까지 설계에 포함시켰다고요. 그게 먼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접합부 점검 주기는 사흘마다, 센서 교체는 석 달마다, 구조 안전 진단은 6개월마다였어요. 모든 게 일정표에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윤 씨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지난 2년간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빠진 날이 없었어요. 태풍이 온 날도 겨울 폭설이 내린 날도 기록이 있었죠. 점검 완료 이상 없음 조치 완료. 같은 문구들이 반복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증거였거든요. 저는 다나카 씨의 말을 떠올렸어요. 해상 인프라는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그런데 여기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요. 김도현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현장 엔지니어였어요. 인력 교대 시스템을 설명했죠. 2주 근무, 1주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요.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2주 동안 해상 구조물에 머무냐고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숙소가 있다고 했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이 보였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시스템도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환경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사례와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가 더 나왔습니다. 설계 허용치 대비 실측값이었어요. 치마량, 응력, 변형률 모두 허용 범위 내였죠.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탈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냐고요. 윤 씨가 대답했어요. 한 번 있었다고요. 작년 태풍 때라고 했죠. 태풍 링링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즉시 보강했다고요.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고 했어요. 기록이 있냐고 물었죠. 윤 씨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간별 조치 내역이 전부 남아 있었어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경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상 인프라는 실패한다.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커 박사님, 우린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가 이어 말했죠. 그냥 관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윤 씨의 말, 김도현의 태블릿, 그 빠짐없는 기록들. 마이클 헤인스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확신이 흔들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예상과 달랐다고요. 그들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진짜 시스템이요. 마이클이 눈썹을 올렸어요. 믿을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있었다고 했어요. 2년간 빠짐없는 점검 기록이요.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보고서를 수정해야겠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날 오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로부터였어요. 비공식 의견 타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메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울릉도 사례가 국제 기준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해상 인프라 안전 기준 해석이 바뀔 수 있다고요. 이메일엔 구체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례가 통과되면 과거 일본의 결정들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운영 의지 부족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정치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나카 쇼이치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받았죠.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아시냐고요.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고 했죠. 어디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여러 곳에서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요. 다나카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과거 판단도 바뀌기 때문이라고요. 일본의 실패가 무능이 아니라 시도 부족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요.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어요. 기득권이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NSC 보좌관도 참석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운영 가능성이 확인됐다고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죠. NSC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전례가 없지 않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처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압박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압력을 느꼈어요. 모두가 안전한 결론을 원했죠. 기존 기준을 흔들지 않는 보고서를요. 편한 길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엘리사, 내 판단은 뭐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틀리면 책임을 져야 했죠. 하지만 울릉도에서 본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요. 운영 기록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NSC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는 생각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계보다 사실이 먼저라고 말했어요. 우린 분석까지 외교관이 아니라고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어요. 마이클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한국 측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박선우 담당관 명의였어요. 추가 운영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3년치 데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파일 크기가 컸습니다. 자료 말미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린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봤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설득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초안은 모두 지웠죠. 고위험 프로젝트라는 결론도 관리 체계 불명확이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새로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울릉도 해상공항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의 사례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확신했죠. 나흘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비교 분석을 했어요. 일본 사례와 한국 사례를 나란히 놓았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어요. 일본은 완공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유지 중심이었어요. 일본은 기술을 증명하려 했죠. 한국은 관리를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이슨이 중간 점검을 해줬습니다. 그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대로 된 분석 같다고 말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힘이 됐어요. 결론 부분을 쓸 차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들이 제 커리어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먼저니까요. 결론을 썼습니다. 전략적 신뢰는 주장보다 관리 능력에서 발생한다. 울릉도 사례는 해상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운영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명확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현장 검증 및 데이터 검토 결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국제 해상 인프라 기준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공식적인 문장이었죠.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이클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그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얼굴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표정이 중립적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읽었다고요. 저는 긴장했어요. 그가 이어 말했죠. 용기 있는 보고서라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평가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통과되면 파장이 클 거라고 말했죠. 각오해야 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통과시킬 겁니까?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판단은 내 편이라고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에서 내린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죠. 꿈에 울릉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이클이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NSC 보좌관도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도 보였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검토가 끝났다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이어 말했어요. 통과됐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차관이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다고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이겼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라는 거였어요. 외교적 충격을 최소화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해냈습니다.
정말로요. 제이슨이 달려왔습니다. 들었다고 했어요. 축하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다나카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가 통과됐다고 말했어요. 전화선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했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 기준이 바뀔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요.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했죠. 한국이 증명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국제해양인프라학회에 제출됐어요. 한국 사례가 공식 전례로 기록됐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세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울릉도에 갔습니다. 이번엔 개인 자격이었어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직접 요청했죠. 윤태경 씨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반가워해줬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거셨지만 날씨는 맑았죠.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해상 구조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엔지니어들이 점검 중이었죠.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김도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다시 오셨네요. 그가 말했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 왔다고요. 윤 씨와 함께 구조물을 걸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보고서 이후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빴다고요. 여러 곳에서 질문이 왔다고 했죠. 전 세계에서요. 어떤 질문이냐고 윤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이라고요. 다들 기술을 물어본다고 했죠. 특허가 있냐고요. 윤 씨가 웃었습니다. 기술이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죠. 철학이요. 우리는 난간에 섰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구조물에 부딪혔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다는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일본은 바다를 이기려 했죠. 한국은 바다와 살려고 했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관제실에 들렀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여전히 정상 범위였죠.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선우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사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 반응이 어떠냐고요. 박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조용하다고요. 로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기록만 제출했다고 했죠. 여전히 같은 방식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증명만 했죠.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가장 정직한 방법이기도 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윤 씨가 저를 해안으로 데려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윤 씨가 말했습니다. 워커 박사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당신들이 만든 기록 덕분이라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같이 만든 거죠. 저는 동의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함께 만든 거였어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해상 구조물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밤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억제는 과시가 아니에요. 조용한 관리죠.
매일 점검하고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인 일지였어요. 같은 바다였다. 어떤 국가는 설명했고 어떤 국가는 관리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줬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 확신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도 분석가의 역량이니까요. 배우는 것도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울릉도 해상 구조물이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기록이 쌓이고 있다는 걸요. 매일매일이요. 그게 바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한국의 조용한 힘이 세계를 바꾼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